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연장전에서 터진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역전골로 호주를 꺾고 아시안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비긴 요르단과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합니다. 친이란계 민병대의 드론 공격을 받아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한 가운데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에 대한 보복 타격을 시작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미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오늘 초범처럼 포근한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2명은 내부에 있던 다량의 식용유가 폭발하면서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되고 유해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개발국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개발 분담금을 연체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불만 등 미묘한 기류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며 서민의 대표 메뉴인 삼겹살은 금겹살이라 불리고 있지만 정작 도매 가격은 계속 떨어져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친이란계 민병대의 드론 공격을 받아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한 가운데 미국이 이에 대한 보복 타격을 개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현지 시간 2일 친이란 민병대의 요르단 기지 공격에 대한 미군의 보복 타격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시작됐다고 확인했다고 CNN과 폭스뉴스 등이 전했습니다. 시리아 국영TV도 미군의 공격으로 시리아 이라크 접경지대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모두 원치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중동에서 양측이 직접 무력 충돌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가자지구 전쟁 이후 중동 확전이 현실화될 걸로 우려됩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등 미국 빅테크 대형 기술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미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0.35% 오른 38,654.4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7% 상승한 4,958.61에 거래를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74% 상승한 15,628.95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각각 9번째, 7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1월 미국의 일자리가 예상을 뛰어넘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을 자극하던 노동시장 과열이 쉽게 완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여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할 전망입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2일 올해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35만 3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만 5천 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3.7%로 전문가 전망치 3.8%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이딴 거부권 행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KBS 단독 대담을 통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9%였습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20%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 4월 2주차 조사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부정평가는 63%로 일주일 전과 같았습니다. 경제와 민생, 물가는 물론
소통 미흡과 김건희 여사 문제, 거부권 행사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수면 위로 떠올랐던 당정 갈등과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뤄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따로 움직이는 이른바 디커플링 조짐도 감지됩니다.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진행된 7차례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단 한 차례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수층 민심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방송사 대담을 돌파 카드로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 KBS와 단독 인터뷰를 녹화하며 3대 개혁 등 신년 정책 구상을 강조할 예정인데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할지가 관심입니다. 함정 취재에 따른 정치 공작의 피해자란 게 대통령실과 여권 주류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정말 악의적이고 본질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고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걸 고려해 윤 대통령이 직접 일부 유감을 표명하며 민심을 달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를 공식적으로 보좌할 제2부속실 신설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 보완책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년 메시지도 특정 언론사와 조율된 질문을 통해 내놓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방적 소통에 대한 비판을 딛고 전국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에게 4월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 등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부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인 유 전 의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탈당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그거는 뭐 최후의 수단이고요. 하지만 지난달 28일 당을 지키겠다는 SNS 글로 잔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천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합류는 일축하면서도 총선 불출마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라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지도부 요청에 따라 선거에 나설 여지를 열어뒀다는 겁니다. 불출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당의 충성심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멋진 정치인이라는 그 이미지를 이번에 복구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연스레 유승민 전 의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여권 일각에서 형성됐습니다. 경기지사 도전 경험이 있는 데다 중도와 청년층의 소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수도권 역할론이 부상했습니다. 특히 제3지대에서 반윤 표심을 공략하는 이준석 대표를 견제할 적임자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역할 아니면 견제 이런 부분 역할을 준다면 우리 당으로 봐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경기는 유 전 의원을 앞세워 지난 총선 수도권 패배를 서력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렸습니다. 민주당 5선인 안민석 의원이 버티고 있는 오산 같은 열세 지역에 출마하거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됐습니다. 특정 어떤 격전지에 가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안 가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당의 총선 어떤 승리를 위해서 할 역할은 분명히 있다. 물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온 유 전 의원과 윤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를 주목하는 쪽도 적지 않습니다. 유 전 의원에게 중책을 맡기면 가까스로 진화된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 지지층의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역시 걸림돌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을 위해서 불살라 보겠다. 먼저 이렇게 나오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나 또는 이 마음이 좀 다친 당원들 입장에서나 좀 달라지는 건가? 다시 마음을 열까라고 할 수 있는데 총선 이후 유 전 의원이 원내에 다시 입성하거나 존재감을 키운다면 당내 역학구도 또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저의 총선 전략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는 이기는 공천, 국민들에게 명분 있는 공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당내에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작 유 전 의원과는 어떤 공식적인 제안도 오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내 찬반 기류 속에 유승민 활용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해법이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피습 사건 뒤 8일 만에 처음으로 지역구 당원들을 만나면서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문명사회에서 테러를 대하는 정치의 자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식과 배현진 의원의 방식이 있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처럼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그리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리고 정치 장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론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음모론을 퍼줌으로써 정치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배현진 의원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께 공포나 두려움으로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혐오 그리고 일부 비뚤어진 팬덤에 기댄 그러한 폭력적인 정치 현장의 모습들을 앞으로는 지워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공천 신청을 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명룡 대전이 성사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할 이 대표의 입장에선 이른바 빅매치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예비후보 면접 심사를 위해 당사의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대표. 우리 면접 시간 맞춰야 되는데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 공관위원들께 잘 설명드리고 인천 계양을 지역의 또 다른 후보들과 경쟁을 예고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비례대표 출마 또는 불출마설을 사실상 일축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여당에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 대표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면서 이른바 명룡대전은 기정사실로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검사 사칭하고 허위사실 공표. 원 전 장관과의 빅매치에서 승리를 확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대표는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계양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하지만 이 대표로선 정치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선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이른바 정치적 결단이 거론됐는데 다음 대선에 또 도전해야 되는 당대표가 소위 말해서 혁신과 헌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총선 불출마. 원 전 장관이 무서워서 피한다는 비난을 우려해 불출마 카드는 쓸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권 거물급 인사와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에 발이 묶이면서 마음 편히 전국 선거 지원에 나설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뭐 당에서도 여러 가지 공천 문제 또 전국적인 지지도를 견인해야 되는데 자칫 자기 지역구에 묶여버리면 만약에 이게 불안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인천 계양을은 최근 7차례 총선에서 6차례나 승리를 거둘 만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대표로선 이겨도 본전, 원 전 장관 입장에선 믿져야 본전이란 평가마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치권 일각에선 비례대표 출마설이 끊이지 않지만 이 대표 생각은 아직은 확고한 기류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는 가지 않겠다고 정확히 저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니 대선급 빅매치로도 불리는 명룡대전이 사실상 현실화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 전략도 보완이 필요해졌습니다. 본인의 재선 성공과 당의 총선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이 대표의 보관이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최고위원들 사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벌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권역별 병립형 추진 여부나 이를 결정하기 위한 전 당원 투표 실시 여부 등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 시점 등 이후 절차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주류가 민주당한테 질척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보고 질척거린다고 하니까 조금 서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만저입니다. 제대로 입장했나요? 네. 많이 드셨다는데. 맞아요. 어제 이제 사퇴 기자회견도 했고 한잔 해야죠. 오만정 5분 만에 그 주요 현안과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장 오만정이 떨어진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요? 오늘은 정의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5분 모래시계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인 유호정과 정의당의 이별은 왜 쿨하지 못했을까요? 보통 살면서 이별이라는 게 깔끔하게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의당의 내부 사정이라든지 행보가 사실 언론에 많이 나진 않았잖아요. 저는 계속 비판을 해왔고 이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클릭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도부가 민주당 곁으로 계속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럼 기존에 민주당과의 결별, 뭐 조국 사태 이후의 반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독자적인 제3지대 구축.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내왔던 메시지와는 결이 같지 않잖아요. 개연성이 없잖아요. 갑자기 민주당 곁에 간다는 게. 대선 때도 단일화를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는 같이 하기가 어렵겠구나. 당내에서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단 간 이렇게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이별의 순간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주 아름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일 기분 나쁜 표현이 뭐가 있었어요? 네, 저보고 질척거린다고 하니까 조금 서운했습니다. 근데 조금 서운했던 거는 정의당 내부의 사정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은 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정의당 주류가 민주당한테 질척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의당 안에서 가장 구질구질하고 질척거리는 면이 뭐가 있을까요? 민주당과의 관계를 도저히 놓지 못하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치 뭐랄까 헤어졌다가 만났다 그 연인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연인 관계처럼 사실은 또 정의당은 계속해서 뭐 양당 체제를 극복하겠다, 다당제 국회 만들겠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 뒤에서는 자꾸 민주당의 어떤 관심을 자꾸 바라는 듯한 태도.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4년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비례위성정당,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전국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던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 발언 보면 또 뭐 어떻게 저떻게 하면은 뭐 조국 정도만 아니라면 뭐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다. 거의 약간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 정말 구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히려 정의당의 어떤 쓸모를 시민들께 민주당의 어떤 뭐랄까요? 위성정당 만드는 체면치를 해주는 이상의 역할로 가기는 못 시킬 것 같아서. 정치인 유호정 하면은 물론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퍼포먼스도 많이 보여줬는데 항상 선입견이 달려있던 것 같아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 사회에 있는 뭐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뭐 청년에 대한 편견, 그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낯선 존재니까 80%가 남성이고 평균이 지금 한 58세는 됐을 거예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국회에서 가장 평균에서 먼 낯선 존재니까 또 주목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의정활동 홍보에도 아마 저는 유리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네, 논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의정활동 홍보도 되는 거죠. 시간 딱 맞췄습니다. 그래도 질문은 이어집니다. 정의당은 이제 떠나셨고 금태서 공동대표하고 합의 잘 맞나요? 우선은 술도 잘 사주시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꼰대 같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이 맞느냐, 뭐 공통점이 있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정의당 의원단도 다 똑같진 않았어요.
뭐 조국 사태에 대한 시각부터 해서 공수처 검수완박, 최근에 뭐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까지 특히나 이렇게 민주당과 연관된 이런 일에서만큼은 저랑 단 한 번도 의견이 같았던 적이 없는 의원님도 정의당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태섭 의원님과 저는 결이 같죠. 어디서 어떻게 공통점을 찾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인 류호정은 이런 사람이다. 정치인 류호정은 사는 게 그런 거지라고 자조하던 청년 노동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에게 사는 게 그런 거지가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겪고 있는 문제를 실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그런 정치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게임하세요? 요즘은 못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아, 롤게임이죠? 롤은 그건 플레이하면 기록이 다 남아가지고요. 아. 그러면 이제 시간 딱 합쳐가지고 일하고 게임했다. 또 본인 계정으로 안 하면? 네? 아, 그러면 또 놀라시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엔 서해에 있는 남포 조선소를 찾아 해군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핵잠수함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사흘 만에 순항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부들과 서해의 남포조선소를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함 건조 실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포조선소는 북한의 서해 최대 조선소로 과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발사 시험에 쓰는 바지선을 건조하는 활동이 식별된 곳이기도 합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남포조선소 방문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지시하며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결정한 건조 사업들에 대해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무조건 집행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이는 선박공업 부문이 새로운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고 자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앞서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 당시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보유를 선박 관련 과제로 제시한 만큼 해상 기반의 핵 전력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전술핵 공격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 2개의 출핵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남포 조선소 방문을 계기로 해서 향후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마이동풍식 행보로 평가절하하며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식의 행보를 보이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남포조선소를 방문하여 또다시 전쟁 준비를 운운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사흘 만에 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4번째 순항미사일 발사인데 정밀 타격 연습을 통해 타격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파견돼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미인과 USB의 내부 자료를 담아가려다 적발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카이 등에 따르면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지난달 17일 정문 검색대에서 인가받지 않은 USB 여러 개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과 방사청,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통보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다만 군사기밀 유출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내부 자료는 없는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의 첫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불만 등 한중 간의 미묘한 기류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임 하루 만인 지난달 1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통화를 했습니다. 이어 일본, 호주, 베트남 등 주요국 카운터파트와 전화로 인사를 나누며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주한 미국 대사를 가장 먼저 접견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조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접견하는 주한 대사로서 오늘 면담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의 상견례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왕이 부장이 축전을 보내기는 했지만 3주가 넘도록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왕 부장의 해외 순방으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이 활발한 대외 활동 속 한국은 후순위로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시화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나 타이완 문제 입장차 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처음으로 유엔에서 공론화한 것도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이런 불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불만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반면 중국은 수교 75주년을 맞은 북한의 최근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내는 등 북중 간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 내 생산 비용 증가와 미중 갈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탈중국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이 새로운 생산기지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나 생산기지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 제조국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텐진에 있던 스마트폰 공장 등을 철수한 뒤 재작년 베트남 하노이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습니다. LG전자 역시 텐진과 선양에 있던 사업장 문을 닫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첫 해외 연구개발 법인을 세웠습니다. SK그룹과 현대자동차도 각각 중국 내 지분과 공장을 매각했고 인도네시아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질 임금이 연평균 7.6% 오르고 있는 데다 자국 기업 밀어주기 탓에 다국적 기업이 좀처럼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나 중국 기업의 경쟁력의 축역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겠지만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분위기가 팽배하니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이 투자국에 공장 등 생산 설비를 새로 짓는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중국 비중이 한 해 전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인도와 멕시코, 베트남 등 신흥국으로의 투자는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기 둔화 속에서도 IT 품목은 여전히 수출 기회가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작년에 한 1.6% 마이너스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9.3%로 중국 시장도 ICT 품목이 회복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면서 인도네시아나 칠레, 브라질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년 만에 2%대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값이 여전히 강세인 데다 최근 국제 유가도 다시 들썩이고 있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설 선물로 과일을 보내려 하지만 좀처럼 결정을 못합니다. 평소 먹는 건 못난이 과일이나 수입산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선물은 국산으로 좋은 걸 보내고 싶은데 값이 문제입니다.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 다른 거 돌아보고 뭐 과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거 좀 저렴한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상인은 상인대로 매출이 줄어 울상입니다. 추석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달린 거 따서 금방 이제 내야 되니까 많이 출하를 해요. 설에는 저장했다가 농사들이 안 되어 버리니까 저장했다 하니까 양이 없어. 배고 사가고. 작황부진의 한파 영향이 겹치면서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값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지난달 사과와 배, 토마토가 1년 전보다 50% 안팎으로 올랐고 파는 60% 넘게 급등하면서 농산물이 2달 연속 1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석유류가 1년 전보다 5% 하락하면서 공업제품 상승률이 1.8%에 그치는 등 전체 물가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2.8% 상승에 그쳐서
6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OECD 방식 근원물가 지표도 2.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어서 물가 둔화 흐름이 안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입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앞으로는 사과와 배 계약 재배 물량도 늘려서 수급 불안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며 먹거리 할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하는 등 2, 3월 물가가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대 물가 안착을 위해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100억 원을 설 직전 주간에 추가로 투입하고 유통업계에 할인 지원 체감 효과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식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대표적인 메뉴인 삼겹살도 금겹살로 불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도매 가격은 계속 떨어져서 축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 삼겹살. 외식 물가가 치솟으며 1인분에 2만 원을 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외식 평균 가격은 200g 기준으로 19,429원, 2년 전보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집에서 구워 먹으려 그러면 집에 냄새가 풍겨가지고 밖에서 사 먹으려 해도 너무 비싸니까 잘 안 사 먹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식당에서는 각종 재료비와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 소매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야채 가격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오르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야채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 있죠. 계속 저희가 지금 원가 부담을 많이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도매 가격이 폭락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연말부터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달 평균 가격이 킬로그램당 4,348원까지 급락했습니다. 농가는 최소 5,100원은 넘어야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참 밑도는 가격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돼지고기 공급은 늘었지만 소비는 줄었기 때문입니다. 방학으로 급식 수요가 없고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판매가 감소하며 도매 가격을 떨어뜨린 겁니다. 여기에 사료값과 고금리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사료 가격이 이렇게 70%까지 오른 역사가 없어요. 이게 한 2년, 3년째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영향이 제일 크죠. 부수적인 비용까지도 상당히 추가로 늘리다 보니까 농장들이 받는 그 손실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크고 축산농가는 사료비와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백신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과 별도로 생산성 향상과 차단 방역 등 농가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경북 문경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순 소방교를 애도하는 연결식이 오늘 오전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엄수됩니다. 경상북도 청장으로 치러지는 두 소방관의 연결식엔 유가족과 동료 소방공무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남화영 소방청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연결식에선 두 소방관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 근정훈장이 추서되고 동료 소방공무원이 조사를 낭독한 뒤 유가족이 직접 고인께 올리는 글을 읽습니다. 연결식이 끝나면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하는 YTN 기획보도 네 번째 순서입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 실종됐다는 경보 문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를 울리곤 합니다. 수색 시간을 대폭 줄여줘서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 위치 감지기가 있긴 하지만 보급률이 낮다 보니 실종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매에 걸린 85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모 씨. 지난해 6월 산책하러 나간 아버지가 3시간 넘게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칫 큰일이 날 수도 있었지만 집에서 1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무사히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급한 스마트 태그를 통해 아버지의 위치를 파악한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는 어디로 가고 계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죠. 제가 그걸로 갈 수는 있으니까는. 스마트 태그는 보호자의 휴대전화와 연결한 뒤 옷이나 가방, 신발 등 치매 노인이 평소 소지하는 물건에 부착하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배터리 수명은 300일가량으로 기존 손목시계형 감지기보다 60배 이상 오래가고 가격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짧고 그리고 착용하기가 불편해서 보호자들의 휴대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휴대폰에 기지국 역할을 해서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치 감지기 보급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자체별로 지급이 이뤄지다 보니 전국 단위 집계조차 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손목시계형 배회 감지기를 보급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보급률이 0.8%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증 치매 노인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 포함됐지만 요실금 팬티 등 당장 필요한 소모품 등에 밀려 치매 노인 가정에서 외면받는 게 현실입니다. 위치 추적이 가능한 단말기가 있으면 실종 치매 노인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의 1로 대폭 줄어든다고 경찰과 소방은 입을 모읍니다. 실제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실종 사망자 가운데 3분의 2가 치매 환자인 점을 고려하면 단말기가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톡톡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도 이것을 좀 복지 연구에 필수적인 것으로 포함을 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필수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코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난해 기준 치매 노인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선 한 해 평균 10,000명가량 치매 노인이 실종됩니다. 치매 노인이 실종되더라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치 추적 장치 보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살리기 대책 하나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기소를 면제하는 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와 시민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우려하는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폐혈증으로 사망하자 의료진이 구속된 뒤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이대목동병원 사건. 윤석열 대통령은 소아과 기피 현상이 촉발된 계기로 이 사건을 지목했습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막 조사에 착수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일이라는 점을 정부는 의료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과 공제조합 가입을 전제로 하고 의료인이 의료사고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의사협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 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와 시민단체는 환자의 안전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료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데 특례법을 제정하면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만을 위한 정책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달래기용이라는 겁니다. 피해자나 유족의 입증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은 없고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만 강하게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며 특례법 제정 반대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특례법이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라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이 최근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49대 45%로 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CNN 여론조사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카리브해의 작은 국가 하이티가 살인과 납치 등 온갖 범죄로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갱단이 수도의 80%를 장악하면서 시내 곳곳에서 전쟁을 벌여 나라가 극심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무능한 IT 정부를 규탄합니다. 시위대는 대통령 대행인 아리엘 헨리 총리에게 당장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는 갱들이 80%를 장악해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현재 양대 파벌이 전쟁을 벌이면서 시내 곳곳이 전쟁터로 변해버렸고 시민들은 정처 없이 피난을 떠나고 있습니다.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는 하이티는 지난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사저에서 피살된 이후 혼란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IT 갱들은 세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살인과 납치, 성폭행을 일삼아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UN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갱단에게 목숨을 빼앗긴 사람이 2배 이상 늘어 4,789명에 이르고 3,000명이 납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만 경찰 1,600명이 퇴직해 남은 인력 13,000명으로는 치안이 역부족인 상황. 이를 보다 못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케냐 주도로 경찰력 1,000명을 지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케냐 법원이 최근 경찰력 파견은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어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오늘 전국에 겨울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방에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내일까지 제주도에 5에서 30, 전남 해안에 5에서 20,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중서부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2도, 청주가 1.7도, 대구가 4.8도, 부산이 5.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도 8도, 대구 1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에, 월요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나 눈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